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죠.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인데요. 하지만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힘은 머릿속에만 갇혀 있을 겁니다. 진짜로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그걸 밖으로 꺼내서 내 몸이 움직이도록 해야죠.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따갑기만 합니다. 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행동이 오직 어려운 것이다. 유교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공부든 장사든 투자든 사업이든 내가 배운 걸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느낀 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도 알아가는 정보 하나하나가 실행과 실천을 통해 진정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 내일 광복절 또 휴일도 앞둔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지식을 또 많이 쌓아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경제상식 퀴즈도 여러분의 상식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내드리는 거죠. 물론 선물이 빠지면은 서운하죠. 선물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6글자인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SNS나 오픈 채팅방 혹은 유튜브 채팅창 등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 같은 유료 영업을 하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서요. 돈을 받고 투자 조언을 하려면 정식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외에는 모두 유사업체이고요. 만약에 그런 유사업체가 이런 돈을 받으면서 주식을 추천하거나 이런 자문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단 방향으로만 하라 이겁니다. 일방향으로만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거나 어디에다가 일방향으로만 글을 올리거나 소통을 해서 1대1 자문을 하게 되면 그거는 투자 자문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런 유사업체들도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자문사가 아닌 이 유사한 방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7글자가 될 수도 있겠고 8글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깁니다. 하여튼간 유사하게 맞춰주셔도 넓게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열려 있고요.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도 한번 봐주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임식님께서 오늘 말복이라고 네 임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복 맞죠? 뭐라도 좀 좋은 거 먹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위도 오래 못 갈 겁니다. 이겨내야죠. 오늘의 경제 뉴스 백상경 동아일보 기자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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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메뉴부터 물어볼 뻔했네요. 말복이어서.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그 삼계탕 같은 거 먹으려면 그죠? 정말 일찍 나가거나 줄을 엄청 서든지 정말 아예 그 부장님한테 미리 얘기하고 아예 늦게 나가거나 그러셔야 됩니다. 자, 백상경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주택 경기 개선이 되면서 지난달 아파트 입주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 물건을 싸게 파는 것처럼 꾸미는 전문 판매업자가 증가해서 이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지서 기자는요. 네, 정부가 의료 과소비 주범으로 꼽아왔던 이 비급여 과잉 진료
드디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소식 가져왔고요. 또 전기차 화재가 났던 벤츠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는데 이 뉴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아파트 입주율이 얼마나 올랐어요? 네, 이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그러니까 이 주택 실제로 사업을 하는 주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지난달 아파트 입주율이 6%포인트 상승한 약 70%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이 80%로 거의 전달 대비해서 3%포인트가량 올렸고 비수도권도 70%로 12%포인트나 뛰었습니다. 반면에 좀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네. 뭐 63%를 기록을 했는데요. 소폭 조금 하락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큰 편차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도 이 지역적으로 보면 이 서울이 6.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입주율이 85%까지 높아졌거든요. 이게 79%대에서 이제 85%로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높아진 것이고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강원권, 제주권, 뭐 광주, 전라권 등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난 7월에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좀 적었었는데 그런 효과들 때문에 입주율이 좀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 입주율 자체가 전달에는 조금 좀 하락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저 효과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입주를 한 게 왜 이 원인이 뭐였냐라는 네. 질문들도 이 설문조사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입자를 못 구해서 입주를 못한다는 응답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를 하든지 집을 사든지 여러 형태로 그 입주 물량을 소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이슈들도 분명히 생기는데 이 세입자를 못 구해서 입주를 뭐 못한다라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는 응답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고요. 8월 말이면은 뭐 임대차 입법 시행 4년 차가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을 했던 물량들이 네. 시장이 좀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세금 세입자들이 기대하는 전세금보다 입주를 시켜야 되는 이 집주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뭐 전세금이 더 높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가격 미스매치가 좀 일어나게 되면서 당분간 이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입주를 좀 못한다. 이런 요인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주산연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파트 입주율이 점점 어떻게 올라갈까요? 네, 이게 입주율과 함께 입주 전망 지수도 함께 도출을 하는데요. 이달 들어서 이달 그러니까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88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5포인트가 상승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뭐 내용적으로 보면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입주 전망들이 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고요. 결국은 배경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태고 또 이제 주택 시장 전반에 조금 온기가 도는 분위기도 좀 있죠. 거기에 더해서 디딤돌이나 버팀목 뭐 대출 같은 정책 대출 상품도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DSR 도입 연기가 되면서 어쨌든 주택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여기에 지금 이번 달에 전국적으로 한 3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게 요새 뭐 주택 시장의 약간 트렌드라고 뭐 일각에서 분석을 하는 얼죽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얼어 죽어도 네, 신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에서 노후된 아파트에 살기보다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이제 뭐 좀 선호를 한다라는 그런 현상들을 좀 분석한 단어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 심리가 아무래도 입주 전망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은 이제 재건축이든 신축이든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실거래가 통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볼 수는 있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협회가 새로운 시세 통계를 내놨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실제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이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한 달 뒤에 등록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최소 한 달의 시차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통계사협회가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그때 바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시세를 알려주겠다는 건데요.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실거래가 시스템보다는 한 달가량 거의 빠를 수가 있는 거고요. 계약 후에 하루 이내에 이제 다음 날이면 바로 이제 이 통계적으로 잡아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이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뭐 사실은 이 거래 시차, 거래와 실거래가가 발표되는 시차 이 사이에 이 가격들이 어떻게 많이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반인들이 잘 알기가 어렵게 되면서 뭐 매매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사실 전세 사기 같은 문제들도 이런 데서 좀 기인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있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택 실거래가 통계라고 나오는 것이 한국 부동산원 시세가 있고 KB 시세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이제 실제 거래액 그리고 호가 반영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시세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보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맞는 거냐라고 궁금해하는 측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해소를 하겠다라고 나온 이 지수고요. 그래서 그 통합 지수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정보가 수집이 되냐 좀 보면은. 전국에 있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5만 3천여 건의 매매,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네. 통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실제로 이 협회에서 이 운영을 좀 해봤다고 합니다. 2년간 월간 아파트 매매 데이터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하고 자기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가격이나 뭐 거래량을 따져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94% 이상 유사한 결과가 도출이 됐다. 근데 한 달 정도 우리가 이제 정보의 시차가 있다. 시차는 빠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뭐 문제로 좀 지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사실은 이제 중간에 이제 잔금이나 중도금 단계에서 이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하루 만에 이 통계에 반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계약서가 써지면 그 다음날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에서 이렇게 계약 취소가 되는 결과적으로 계약 취소가 되는 사례들은 이 데이터에 이제 빠지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하루 다음날 바로 통계 DB에 등록을 해버리고 나중에 이걸 추출해서 빼야 되는데 그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뢰도 측면에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조금 있고요. 협회에서는 어쨌든 이 비정상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통계를 보는 뭐 분들께서 직접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계약이 취소된 건도 계약 취소라고 또 나와 나중에 있죠. 나오죠. 매물을 네. 보게 되면 좀 시차는 걸립니다만 그리고 직거래였던 건 아예 직거래라고도 옆에 또 표기가 되고 이제는 실거래 가격도 더 빨리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통계가 더 나아지는 거죠. 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석 기자 얘기를 합니다. 그 비급여 진료 그러니까 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렇죠. 거잖아요. 비급여 진료를 이제 어떻게 손본다는 거예요?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말씀하신 비급여 진료 그중에서도 비중증 질환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비급여 진료를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체계를 좀 강화해서 관리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급여 본인 부담액이 얼마나 됐나 봤더니 2013년에 18조 원. 이후에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22년에는 32조 원 돌파했습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늘었을까?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또 비급여 항목을 적절히 섞어서 혼용한 혼합진료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합진료로 손보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치료 받다가 도수치료 더 받으시죠 하고 유도하거나 백내장 수술할 때 환자들이 이제 전액 부담하거나 아니면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네. 비급여 중에 하나 이 다초점 렌즈 수술 같은 그렇죠. 거 함께 권하는 과잉 우려가 이제 명백한 비급여 행위다라고 해서 이걸 제한하겠다고 한 겁니다. 특히 중증이 아니어서 필요가 크지 않은데도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를 좀 막겠다는 건데요. 뭐 감기 걸렸을 때 사실 우리가 링거 맞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수치료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것까지 막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의료계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의사들은 혼합 진료 금지하는 게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다. 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의료계는 문제가 뭐냐? 비급여 진료 행위를 관리하는 것보다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하는 게 먼저다라는 주장인데요. 2022년에 진료 과목 간 그 급여 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에 따르면 원가 보전율이 내과가 72%고요. 네. 외과가 84%, 산부인과는 61%, 소아청소년과는 7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 진료가 금지되면 의료기관 운영이 또 어려워질 거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인 거죠. 또 이제 어찌됐든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병원도. 맞습니다. 네, 이 환자 입장에선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실손보험이 적용이 돼서 과잉 진료까지 이어졌던 비급여 항목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는 반응이 또 반대로 환자들 사이에선 나오는데요. 일단 복지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 의료가 외면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비급여 과잉 진료를 제한하고 더불어서 함께 좀 강화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이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의료비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소식은 없습니까? 이 고혈압과 당뇨병,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률이 지금 30%인데 이걸 네. 20%로 낮춰주는 법적 근거가 이번에 이제 마련이 됐어요. 환자들의 편의를 그러니까 위했다, 의료비를 좀 줄여주겠다 이건데, 근데 사실 이 30%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 이 고혈압 약을 2달치 처방 받아도 2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진료비도 65세 이상이면 1,500원. 그 이하는 4,400원에 불과해요. 그래서 연간 그럼 얼마나 혜택을 볼까? 뭐 몇천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건보제 정도 없는데 생색내기용으로 뭔가 탁상 인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수요자들도 실제로는 큰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어렵다. 것들. 네. 백상균 기자에게 갑니다. 중고거래하는 플랫폼도 많아졌고 중고거래가 이제 뭐 일상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 활동하는 전문 판매업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이게 예전에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면 당연히 오픈마켓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예 주요한 판매 플랫폼을 중고 플랫폼으로 생각하는 업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곳에서 이런 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이 선물해 줬는데 헤어져서 그것만 보면 생각나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싸게 팝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올리는 경우나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뭐 이게 물건을 올려놓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링크를 달아놓습니다.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오픈마켓 이 상품 링크를 달아놓고 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파는 거 찾아보니까 이 가격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싹 들어가 보면 중고가보다 이렇게 훨씬 비싼 값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중고구 그 플랫폼으로 돌아와 보면 이거 살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걸 노리고 이렇게 올리는 건데요. 알고 보면 이 오픈마켓에 올라와 있는 이 링크의 상품도 이 중고 물품 판매자가 올린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원가 10만 원인 것처럼 올려놓고 네. 자기가 8만 원에 팔아서 되게 싼 것처럼 포장한다. 네, 근데 실제로는 뭐 5만 원에 팔아도 잘 안 팔리는 물건이거나 네. 비슷한 상품들이 한 6만 원, 7만 원에 팔리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문적인 이런 판매업자들이 이렇게 조금 허위 매물을 이용을 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고요. 실제로 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서울과 천안 이런 여러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글들이 계속해서 제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뭐 선풍기, 청소기 이런 전자제품들이 주요한 업자 품목으로 취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애인이랑 헤어져서 이민을 가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실생활하고 좀 밀접한 판매 사유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유들을 올리면서 스토리텔링을 조금 하려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 업자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한 그런 수법이라서 좀 정상적인 거래 게시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조언입니다. 또 뭐
뭐 그 밖에도 뭐 흑염소, 뭐 홍삼, 건강식품 같은 것들, 이런 외국산 부엌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뭐 제대로 된 가격을 알기 어려운 주의 대상에 해당을 하고요. 네.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런 허위 매물들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뭐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도 콘텐츠로 다뤘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판매업자들이 네. 중고마켓에서 활동할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 그리고 새 제품 미개봉이라는 것도 한 번쯤은 이제 의심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이제 전문 판매업자들이 활기를 또 치고 있으니까요. 최경미님이 저는 리뷰에 현혹된 적이 있어서 지른 적이 있다고.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또 누가 쓰느냐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그런 마켓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이 판매업자가 삭제할 수 없게끔 네이버 같은 데가 통제를 합니다. 네. 근데 카페 같은 데 댓글은 지인이나 본인이 다른 아이디를 파서 얼마든지 막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또 맹점도 있다라는 거. 고령층을 상대로 한 상술도 항상 기승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국소비자연맹이 2022년부터 2023년 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됐던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체 소비자의 상담 건수는 1년 새 한 8%가 줄어들었는데, 역으로 60대 이상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이게 7만 6천 건 정도가 됐는데 1.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담은 줄어드는데 고령층 상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거고요. 거의 고령자의 상담 건수가 전체 소비자 상담 가운데 뭐 한 6건 중 1건꼴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접수되는 품목들이 결국은 건강식품입니다. 네. 고령층의 관심들이 많은 부분이고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뭐 유사투자자문, 치과, 해외여행, 보험 같은 상품들도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무료 사은품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본 제품하고 함께 이 가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발송을 해버리는 경우, 구매 대금을 물려버리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뭐 섭취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동전화나 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굉장히 사실 전화들도 많이 오고, 매장에 가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 조건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이나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현금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것들만 믿기로 해서 통신사를 바꾸거나 뭐 상위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권유한 사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또 치과에서는 병원 휴폐업 때문에 치료가 중단이 됐는데도 이미 낸 치료비를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했는데도 뭐 이렇게 환불을 거부하는 사태, 뭐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이 다수 좀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려면 고령자를 겨냥한 광고들을 조금 집중 점검하고, 또 이런 조금 소비자 교육이나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게요. 뭐 예전에는 옥장판이 대명사이기도 했었는데 네, 찾아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경우들이 많이 근데 항상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르신들이 사고 나서 자녀분들한테 이야기한다라는 거. 사시기 전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텐데. 자녀들이 집에 못 사니까요. 갔는데 이게 옥장판이 바뀌어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죠. 근데 그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치과, 해외여행, 보험,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등으로 또 다양화되고 있고요. 정지석 기자에게 갑니다. 그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너무 컸었잖아요. 네. 근데 그 배터리가 공식적으로 중국 제품이라 확인이 됐어요. 네, 중국 제품으로 확인이 되긴 했는데, 다들 그동안에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죠. 그 중국 CATL의 제품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알려져 있었죠.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10위권의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벤츠가 경쟁 관계 등 뭐 이런 이유를 대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워낙 또 요즘에 그 화재 이후에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고,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 BMW 같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게 이번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소비자 공분이 좀 거세진 이유기도 합니다. 원래 파라시스가 과거에 배터리 화재 위험 때문에 중국에서도 또 리콜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도 안정성에 문제가 좀 제기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불이 난 모델을 비롯해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5개 모델의 중국의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 5,500여 대가 운행 중인 걸로 조사가 됐고요. 또 벤츠는 이번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전기차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벤츠라는 명성이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됐는데 왜 네. 이렇게 중국산 부품을 좋아하느냐? 그렇죠. 벤츠의 최대 주주가 중국 자본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한 20%에 육박하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보면 거의 20%에 육박하는 최대 주주가 중국 자본이고 그렇다 보니까 벤츠도 중국 부품을 많이 쓰게 되고 중국 배터리 기업에도 투자하면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또 있고요. 근데 솔직히 벤츠 가격으로 팔면서 가격 경쟁력을 생각할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더 화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정부도 그래서 일단은 안전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안심하도록 하는 게 네. 우선이니까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라고 유도하고 있죠. 네, 정부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한테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일단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50% 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공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기아차, 벤츠도 잇따라 제조사를 공개를 했고요. 아직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토요타 그리고 폭스바겐 정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할 걸로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계기로 그동안에 사실 뭐 부품사를 공개하지 않는다 하는 이 완성차 업계의 관행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좀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전기차를 운행하거나 판매 중인 주요 업체가 모두 14개사예요. 국내 5곳이 있고요. 수입사 9곳이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어제부터 소비자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제작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전기차 영업을 하는 모든 제조업체 대상으로 이미 판매를 한 전기차에 대해서 특별 무상 점검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벤츠가 전기차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번 화재 이후에 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여기에 주차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또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소방 시설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지금 향후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같은 것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빠르면 다음 달 초쯤에는 전기차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는데 네, 또 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도 요즘 지역이 많아서 없는 데가 워낙 많죠. 현실적인 대안이 좀 나올 수 있을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업체를 공개하니까 네. 그래도 국내 배터리네, 국산이네 이렇게 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국산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국 배터리 업체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입증됐다라는 시각이 강하니까요. 국산 배터리 3사에 대해서 선호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시장 자체에서 배터리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도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소비자가 배터리를 선택하는 구도가 되면 완성차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근데 배터리사 입장에서는 완성차 제조업체와의 어떤 협상력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다만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도 사실 요즘에 캐즘이라고 하죠. 안 그래도 이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고 있고 또 기피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배터리 정보까지 공개가 되면 그만큼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책임도 또 커질 거니까요. 비용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품질 또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경쟁적으로 마케팅해야 되는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뭐 국산 배터리라고 해서 화재가 안 났던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죠. 그것도 종종 났었고 그래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충당금을 쌓았던 경우도 네. 있고 안심할 수도 없는 없죠. 거고요. 그래도 일단은 소비자들이 배터리가 어디 건지는 알 수 있게 되어간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함석훈 님이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가 커진 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건데 너무 전기차의 문제로만 몰아가는 것도 문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소방시설도 다 같이 점검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곳, 이 업체 혹은 업종을 말하는데요. 흔히들 리딩방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누구 리더 하나가 나타나서 종목 추천하면서 리딩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정식 투자 자문 업체는 아니고 투자 자문사는 아니고 그거랑 유사한 기업, 유사한 형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용어를 잘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예, 요게 힌트입니다. 근데 투자자문사는 자본금 규모도 그렇고 운용력도 그렇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정기적으로 감독,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곳은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신고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실력이 검증됐다 이런 표현을 또 쓸 수도 없고요. 참고로 금융감독원 파인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이 등록된 업체인지 검색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힌트 겸 4433님 유사수신자문업체 조금 틀렸습니다. 1672님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는요.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아닌데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불법인데요. 유사수신이 아니라 투자자문. 투자자문을 유사하게 하는 리딩방들 그 정식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너무 더워서 어디론가 좀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혹시 휴가 다녀오셨나요? 7말 8초에 또 가장 많이들 휴가를 가시는데 이런 휴가, 이런 문화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라떼 경제사 시간으로 같이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정인 이사님. 네, 맞습니다. 코로나 걸리셨다고요? 네. 요즘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괜찮으세요? 편의점에 간이 키트가 다 품절됐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아이고,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는 진짜 가장 궁금한 게 7월 말부터 8월 초에 가장 많이 휴가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학원 방학 뭐 이런 거에 또 맞춘다고는 하는데 이 언제부터 7말 8초가 휴가 시즌이 됐을까요? 네, 먼저 여가 문화의 발달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휴가라는 게 평소에 매여 있어야 좀 의미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휴가면 참 좋을 텐데 그 휴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함께 생겨나는 문화예요. 그래서 네. 너무 더울 때 피서하는 것은 뭐 짐작하기 어려운 예전부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혹서기가 7월, 8월이고 직장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뭐 산업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7, 8월이 좀 휴가 기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 여름 방학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간다라고 해서 피서라고 쓰던데 예전에는 바캉스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맞아요. 바캉스는 이제 프랑스 말인데요. 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진짜 딱 신기한 게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쓰이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중후반이라는 배경 자체가 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과가 막 본격화되던 시기예요. 고도성장과 함께 이제 대중문화 속에 이제 좀 바캉스, 휴가가 녹아들기 시작하는데요. 연구 자료를 보면은 여름 휴가가 좀 대중적으로 시작된 시기, 바캉스를 정확하게 1966년으로 잡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때 여름에 산이나 바다, 해수욕장이나 고궁, 공원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만원을 이루어가지고 다들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기사를 좀 쏟아냈거든요.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이 되면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국내 여행이 좀 본격화가 됩니다. 아하, 도로망이 이제 뚫리기 시작을 하면서. 예. 근데 당시만 해도 좀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고 60, 70년대 네. 여름 휴가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다고요.
네, 좀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 뭐 1960년대나 70년대 즈음까지도 여가다, 휴가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적인 활동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주제로 다뤘던 음악다방 있잖아요. 네. 네, 이 음악다방에서 음악 감상을 하는 게 여가이고 휴가이고 그랬던 시절인데요. 여름에 몇 박씩 어디를 다닌다고 하면 또 일반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얼마 안 되는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뭐 등산이나 낚시, 하이킹 다니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부러움을 사는 여름 휴가로 통했습니다. 여행이 그때나 지금은 좀 돈이 좀 상당히 드는 일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또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휴가가 사회로 퍼져나가면서는 상류층 문화가 물색 없이 형편이 되지 않는 서민들에게까지 번져나간다 이러면서 경계하는 말도 좀 많았습니다. 서민들은 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다가 정부에서 여름 휴가를 떠나라 막 이렇게 장려하고 막 등 떠민 적도 있다고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휴가 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연설에서 휴가를 주는 게 법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네. 그래서 기업에서는 대체로 좀 휴가를 막아두고 싶어 했죠. 일하는 날짜가 줄어드니까. 근데 뭐 순식간에 뭐 1966년 뭐 요즘 되니까 가족들 동반해서 여름에 며칠 피서 다녀오는 것이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다 소용없는 일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들을 꼭 잡고 싶었던 회사들이 회사 차원의 야유회를 기획을 해가지고 네. 회사 차원에서 가라 이런 문화가 좀 생겨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회사가 유급 휴가를 보장해 주는 것은 1987년, 1989년 이때 이후인데요. 민주화와 노동자 투쟁의 성과라고 연구 자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유급 휴가가 된 게 87년, 89년 이후다. 네, 이것도 우리가 쟁취한 거네요. 그냥 주어진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예전에는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가 어디였을까요? 그때는 사실 아직 이제 우리 경제 상황상 관광지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여서요. 네. 당시 인기 여행지를 보면은 거의 뭐 날 것의 산과 강이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한강변, 뭐 뚝섬면 뭐 이런 데 사람들이 몰렸고요. 전국적으로는 설악산, 매장사, 무주 이런 곳이 좀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생만 해도요. 수학여행을 뭐 설악산이나 경주, 제주도 이런 곳으로 많이 갔는데요. 부모님 세대에 인기 있었던 여행지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여름 휴가지가 뭐 신혼여행지가 됐고 신혼여행지가 수학여행지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관광경제가 서비스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좀 깨닫고요. 국가 차원에서 관광지를 개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인기가 떨어진 수안보 온천이라든지 아니면은 몇 년 전에 폐업을 했던 부곡 하와이라든지 그때 개발돼서 정말 인기 많은 여행지였습니다. 그렇죠. 부곡 하와이 어릴 적에 TV 광고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지나가기만 해봤고 근데 몇 년 전에 진짜 폐업을 했더라고요. 네. 또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여름엔 역시 바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물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해수욕장 인파가 사상 최대다. 뭐 너무 사람이 몰리니까 어디 해수욕장을 새로 개발한다. 네. 이런 보도가 7월 중반부터 8월 중반까지는 언론을 뒤덮는 것이 뭐 일상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하고 광안리가 가장 인기 있는 해수욕장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고속버스 대중교통이 큰 호황을 맞습니다. 각종 교통업체들이 이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요. 도로 정비도 덩달아서 많이 됐습니다. 또 1980년대가 되면 마이카 시대가 열려서 중산층이면은 이제 가족들끼리 자가용을 타고 여름휴가 2박 3일, 3박 4일 다녀오는 것이 좀 보편적인 여름 풍경이 됩니다. 이제 차가 있으니까 이동 반경이 좀 굉장히 넓어지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마이카 시대.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한 30년 전쯤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차량 보급이 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제 뭐 차도 사고 가족들이 많이 비슷한 시기에 떠나니까 근데 또 당시 길은 좁았고 길이 또 엄청 막혔잖아요. 맞아요. 당시 이제 여름휴가철에는 명절만큼이나 이동이 많아가지고 고속도로가 워낙 주차장처럼 꽉 막히다 보니까 뭐 현대나 대우나 기아 뭐 당시 컸던 자동차 3사라고 하거든요. 이 자동차 3사가 여름휴가철이 되면 특별 서비스 기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 뭐 해수욕장, 국립공원 중심으로요. 소모성 부품 무상 교환이나 고장 차량 긴급 출동 서비스를 했었고요. 해수욕장에 하계 캠프촌을 설치해서 좀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프로모션이죠. 네. 또
고속도로에서 뭐 거의 서 있는 차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간식과 얼음물을 파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책을 보고 어디든 찾아가야 했으니까 지도 찾아주는 것이 조수석 앉은 사람들의 큰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길 가다가 창문 내리고 저기요 길 좀 여쭐게요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길 물어보는 사람이 없죠 거의. 네. 휴가비 또 바캉스비도 되게 궁금한데요. 당시에는 이 비용을 얼마나 썼을까요? 뭐 여름휴가 간다고 하면 보통 2박 3일 기준으로 했는데 네. 1987년 기준으로 한 명당 2박 3일 여름 휴가비가 한 8만 9천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물품 시세를 보면요. 쌀 80kg에 9만 원, 30대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임이 월 30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 하던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당 월급의 뭐 3분의 1 정도 지출하는 건 되게 만만한 가격이 아닌데요. 네. 국내 대기업은 여름 휴가비를 월급의 100%에서 200%까지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너무 부러운데요. 이제 4인 가족 기준 월급 100% 휴가비를 주면 딱 알맞게 지출할 정도인데 인사부에서 경비 추산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야, 추억 속으로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휴가. 지금 이제 여름 휴가철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데 아직 못 가신 분들은 가까운 데라도 잠시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타고 다녀와도 좋으니까요.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얼른 나와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현직 검사 4명 가운데 첫 번째 순서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엽니다. 김 검사는 어제 탄핵소추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위헌 위법적이라고 밝혔고 증인으로 채택된 김 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다루는 이른바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엽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KBS 박문진 신임 이사들은 대부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반품비 과다 청구 등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2,5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 2천 명 늘며 석 달 만에 10만 명을 웃도는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오늘 말복이라고 하죠. 삼계탕 먹으려면 줄은 굉장히 오래 서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간식 중간에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면 좋을 텐데 여기 소비시장도 굉장히 많이 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인데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간식 디저트 이야기네요. 네, 요즘에 특히 두바이 초콜릿 네 이게 맞습니다.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네,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어요. 아, 사 먹었어야 되네. 저도 사 먹진 못하고 네. 지인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만들어서 먹어요? 네, 집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네, 이 두바이 초콜릿을 설명을 드리면, 요게 초콜릿을 반으로 쪼개면 예. 이 중동 지역에서 즐겨 먹는 얇은 국수인 카다이프가 나오거든요. 이 카다이프라고 불리는 이 국수, 이게 피스타치오 잼과 함께 어우러져서 바삭바삭한 식감을 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크런키라고 이 초콜릿이랑 굉장히 바삭한 비슷하다. 맛?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품절 대란이 국내에서 굉장히 일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직접 만들어 먹는 콘텐츠가 인기고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도 요즘 가보시면 두바이 초콜릿 맛으로 된 새로운 디저트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아하. 또 편의점에서도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바이 초콜릿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국내 1020 세대,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 디저트가 빠르게 인기를 얻는 양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실 텐데요. 약과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 작년에는 Z세대들한테 약과가 인기였다고 막 맞아요. 그랬잖아요. 이 전통적인 입맛의 디저트가 디저트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올해는 다르게 이 해외 인기 디저트로 좀 반경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달한 해외 디저트들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걸 우리나라로 빠르게 들여오고 있고 그게 또 확산이 되고 네. 두바이 초콜릿 말고도 라바삭이라는 게 있어요. 라바삭? 네, 이 비슷한 중동 계열로 라바삭이란 디저트가 있는데요. 네. 이게 과일 가죽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과일 젤리입니다. 아, 과일 뭐 껍질을 먹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이 석류나 자두 같은 이런 과일에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요. 그래서 소스 형태로 만든 뒤에 얇게 펴서 그걸 다시 말립니다. 굉장히 좀 번거로워 보이는데 맛은 새콤달콤 쫄깃.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대요. 그래서 직접 요리해서 먹어보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또 이 두바이 초콜릿 이후로 이제 대추야자 간식도 함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추야자? 네, 이 뭐예요? 대추야자 안에 견과류나 말린 과일을 넣어서 초콜릿을 입힌 디저트로 네. 데이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만수르 간식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곶감이랑 좀 비슷하대요. 그런데 곶감보다 훨씬 더 달고요. 그래서 당 떨어질 때 딱 한 개 먹는 용도로 좀 가격대도 있어서 선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음료계에서는 홍콩 디저트인 망고사고라는 게 인기입니다. 망고사고? 네, 이 기존의 타피오카 버블티는 아실 거예요. 이 버블티보다 좀 더 작고 하얀색의 쫀득한 펄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알 식감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독특한 비주얼과 식감이 있는데 요즘 버블티 브랜드 가면 거의 다 볼 수 있는 이 망고사고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배고파라. 임수성님이 백화점에 갔다가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많더라고. 네. 만수르도 줄 서야 먹는다고 광고하더라고. 광고 잘하시네. 아, 진짜 오늘 뭐 진짜 팔러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종류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인데 네.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유행이냐, 왜 해외 디저트가 이렇게 인기냐 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 이렇게 해외 디저트가 갑자기 인기일까? 근데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 세계 각지의 다양한 미식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해외 디저트들의 상당수가 15초에서 30초짜리 짧은 숏폼, 요 영상에서 인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해외 디저트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잦은 해외여행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온라인에서만 접한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면서 이 국경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희소성. 인간은 본능적으로 희소한 물건에 끌리잖아요. 한번 맛보고 싶고. 그렇죠. 남들이 이제 먹기 힘들다 하면 아 나도 그거 먹어봤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SNS에 또 인증하고 이런 것들의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찍어서 올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트렌드가 확산이 되는 경향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초콜릿 같은 경우도 이 희소성 때문에 더욱더 열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은비님이 정작 두바이에서는 유행이 아니라던데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 건너오면 신기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또 맞습니다. 한국 스타일로 네, 맞습니다. 재창조를 해내죠. 이게 바로 K 스타일이다, 뭐 K 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맛이 정말 엄청나게 다양해진다. 한국에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소금빵 하나가 유행하면 옥수수 소금빵, 바질 소금빵, 치즈 소금빵 이렇게 맛이 참 다양해지는 것과 같은데요. 네. 일례로 몇 개월 전에 유행이었던 탕후루 같은 경우에도 본국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과일을 활용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또 마시멜로 탕후루나 실타래 탕후루, 또 심지어는 얼음 탕후루까지 변주되기도 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품들로 확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쿠키나 빵 이런 데서도 다 두바이 초콜릿 맛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야, 뭔가를 막 합성을 하고 네. 속된 말로 이제 짬뽕으로 만들기도 하고 창의적인 민족인 거죠. 이게 누룽지 같은 것도 뭐 새로운 또 디저트로 만든다 하더라고요. 네, 크룽지가 인기입니다. 크룽지? 네, 크로아상의 생지를 누룽지처럼 납작하게 구워서 만드는 건데요. 네. 이게 굉장히 또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유행 간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좀 더 넘어서 크루키도 요즘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행이에요. 크루키? 크루키는 크로아상 플러스 쿠키입니다.
그래서 크루아상에 초콜릿칩 쿠키 반죽을 발라서 구운 빵인데 저도 계속 말하다 보니까 배고파지네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국내에서 요즘 엄청나게 크루키 맛집이 인기가 많은데요. 크로플, 크룽지 다음으로 크루키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누룽지가 아니라 쌀밥 눌러 묻게 만든 게 아니라 네, 아니죠. 크루아상이라는 그 빵의 생지를 납작하게 누른 거다. 네, 그래서 누룽지 같다 해서 크룽지. 빵이네요, 빵. 네. 최근에는 일본 디저트도 또 인기가 있는 게 야끼 폰데링이라고 있어요. 야끼 폰데링. 이게 도넛을 구워 먹는 거예요. 도넛을 구운 후에 식히는데 그러면 설탕이 녹았다가 다시 식혀지면서 바삭바삭해진다. 해서 전반적으로 좀 바삭바삭한 식감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역시 편의점엔 없는 게 없을까요? 네, 편의점이 다 뭐든 다 팔죠. 그래서 가장 빨리 움직인 건 이제 편의점 업계입니다. 두바이 초콜릿이 편의점 3사에 전부 다 출시를 했고요. 하루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팔될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처럼 해외 먹거리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편의점 업계에서는 해외 유명 먹거리들을 직매입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상품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장의 한쪽을 가보시면 여기가 한국인지 어느 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간식거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상품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백화점에서도 또 해외 간식들, 또 커피 전문점 굉장히 또 많이 빠르게 또 들여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유명 백화점들에서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들의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이제 백화점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다른 상품도 쇼핑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연계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제가 된 것이 또 주황색과 금색으로 꾸민 모로코 커피 브랜드가 또 인기인데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백화점에서는 미국의 유명 커피 브랜드 1호점을 서촌에 내기도 했습니다. 김성현 님이 창의가 아니라 상업주의라고 지적해 주셨네요. 또 어떻게 보면 상업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또 창의적인 것도 나오는 거고 네네. 이렇게 되면서 내수 소비도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다 좋게만 볼 수는 없고요. 맞아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또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관련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하나의 초콜릿을 다시 막 조각조각 내서 재포장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만든 것을 판매하는 식의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엄연한 불법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까 나금희애님이 트렌드 팔로우 수요일 날 꼭 챙겨 들어요. 모르는 정보 알려주셔서 듣고 나면 똑똑해지는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요 디저트를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하고 한번 같이 드시러 가는 것도 또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거 잊지 마시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휴가철 다 끝나기 전에 또 캠핑 가기 좋은 곳 그리고 우리나라의 캠핑 문화까지 짚어보는 시간 잠시 후 2부에 마련돼 있거든요.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